조갑주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사람의 외국인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분은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한국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군 파병 결단으로 180만 명의 미군을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결단이죠. 또 한 사람입니다.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모택동을 보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남침을 6.25 남침을 기획하고 시키고 연출했습니다. 남침을 통해서 노리는 바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싸우도록 만들고 그 틈바구니에서 소련은 중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51년부터 치열하게 고지전이 휴전선 근방에서 진행되면서 특히 공중폭격에 의해서 북한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중공군이 수십만 명이 죽어나갈 때 그 모택동과 김일성이 휴전하기를 원해서나 스탈린이 딱 잘라 거절합니다. 여기서 계속 미군과 싸우는 게 국제공산주의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중국에. 잃는 게 없지 않느냐고. 잃는 것이야 사람 목숨밖에 더 있느냐. 그 대신 전쟁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배우고 있지 않느냐. 실전해가지고 지금 실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53년 3월에 스탈린이 죽자마자 소련 공산당이 휴전을 결심해가지고 그 4개월 뒤에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탈린이라는 이 악마, 사람 죽인 걸로 하면 모택동, 스탈린, 히틀러가 막상막한데 아마 스탈린이 히틀러를 능가하는 살인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히틀러 욕하는 사람은 많은데 스탈린 욕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왜냐하면 세계 지식인들이 지금 조금 덜하지만은 좌경화되어 있어 놓으니까 공산 독재에 대해서는 동정적이고 히틀러 같은 이 국가 사회주의 독재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스탈린, 히틀러 똑같은 자들입니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더구나 우리 민족으로서는 스탈린처럼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온 외국인은 없었습니다. 스탈린과 트루먼, 한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고 우리한테는 한 사람은 악마적 존재죠. 이 스탈린과 트루먼이 벌린 한반도 게임이 지금도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적 사나이 스탈린은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은 한민족이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대목입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큰 빅을 가져와서 300만 명이 죽도록 만든 이 스탈린이라는 자는 어떻게 죽었느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느냐도 아마 앞으로 더 밝혀질 점이 있을 겁니다. 1994년 7월에 죽을 때 김정일이가 죽였다는 설이 항상 그 뒤에 또 계속 나왔습니다. 그 직전에 가면은 그때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이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그 준비를 독촉하러 여기저기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때쯤 되면은 부자간에 좀 틈이 생겼어요. 김일성과 김정일 사이에. 김정일이는 이 김일성 김영삼 회담에서 어떤 이른바 민족적 합의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이 협력적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또 김일성은 그때쯤 되면은 직접 어떤 농민들의 참상을 확인하고는 이 아들한테 맡겼더니 이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죽어 놓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독살했다. 그때 의사를 싣고 가던 무슨 헬리콥터가 추락했다. 그것도 고의다. 뭐 이런 등등 설이 있는데 이건 통일된 다음에 확인될 겁니다. 황장엽 선생은 독살설에
독살설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스탈린은 1953년 3월 5일에 죽었습니다. 5일에 죽었는데 이 죽는 과정이 참 비참합니다. 이 독재자가 죽어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갔느냐, 이걸 알면은 다소 위안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5일 전에 2월 28일 1953년 2월 28일 한참 스탈린이 벌려놓은 이 전쟁이 이 고지전에서 계속되고 있을 때입니다. 스탈린이 측근들과 함께 크렘린궁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뒤에 모스크바에서 한 교회로 10분 거리인 자기 별장으로 옮겨가지고 새벽 4시까지 먹고 마셨어요. 이 독재자는 밤을 좋아합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밤이 길어요. 또 밤에 이 부하들을 잡아놓기를 원합니다. 부하들이 자기 눈 밖에 나면 뭘 꾸밀지 모른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항상 술 마시든지 뭐 영화 본다든지 해가지고 데리고 다닙니다. 이때 이 새벽 4시까지 같이 술 마시고 노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리아, 말렌코프, 불가닌, 후르시오프 등등이었습니다. 새벽에 헤어질 때 이 스탈린은 굉장히 기분 좋았다 그래요. 이 후르시오프의 배를 쿡쿡 찌르면서 장난도 쳤다고 합니다. 이 스탈린은 늦잠을 잡니다. 이 독재자는 늦잠을 잡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독재자는 늦잠을 자고 민주주의 지도자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히틀러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일어난 날 늦잠을 잤습니다. 전날은 늦게 깨웠어요. 처칠은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스탈린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에 별장이죠. 별장에서 일어나면 보통 10시쯤 되면 일어나는데 10시에 경호원을 부르는 소식이 안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경호원들은 안에서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바깥에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근데 6시 30분이 되니까, 저녁 6시 30분입니다.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졌습니다. 부를 줄 알고 기다렸는데도 안에 소리가 없습니다. 밤 10시가 되어도 안에서 소식이 없어요. 이때쯤 되니까 경호원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살며시 열고 신문을, 우편물을 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스탈린이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럼 떨어질 때 이 시계가 같이 부서졌는데 시계를 보니까 6시 30분이 돼 있어요. 그때 멈춰 있었습니다. 6시 30분에 불이 켜지면서 떨어지면서 시계는 망가지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원들은 직접 의사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독재 체제의 맹점입니다. 독재는 체제에서는 아무도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경호원들은 그때쯤 되면 바로 병원으로 전화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당시에 스탈린은 자기를 치료하던 의사들을 요인 독살 혐의로 불러다가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호원이 국가안전부로 연락을 했더니 국가안전부 장관은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말렌코프하고 베리아에게 알려라고 또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말렌코프가 이제 경호원의 전화를 받으니까 알았다면서 베리아에게 연락을 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잘 연락이 안 됐어요. 베리아는 그때 여자들 모아놓고 파티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베리아는 그 전화한 경호원에게 절대로 아무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해놓고는 도착했습니다. 별장에 이제 도착하니까 그때 가보니까 스탈린이 코를 골고 자고 있었어요. 이때도 베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의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티를 한다고 술에 취해 있었어요. 경호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스탈린 동지가 지금 잘 자고 있는데 모두 여기서 나가라고, 잠을 더 자게 해드리라고 하면서 의사를 또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가 결국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오느냐. 뇌졸중으로 쓰러진 게 저녁 6시 30분이라면 그 기준으로 12시간 뒤에 옵니다. 12시간. 이게 스탈린을 죽게 만든 거죠. 이 12시간이라는 건 뭐냐. 독재 체제의 그 관료주의, 책임 회피성 관료주의에 의해서 희생된 거죠. 12시간. 베리아는 나중에 몰로토프, 그 외상인 몰로토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몰로토프가 회고록에서 적었습니다. 내가 처치했다. 스탈린을 내가 처치했다. 그래서 당신들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스탈린은 너무 오랫동안 이 비밀경찰 두목을 하고 있는 베리아가 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베리아를 숙청하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 이것을 베리아가 알았다고 합니다. 3월 3일쯤 되니까 의사들은 이제 스탈린의 사망이 기정사실이라고 회복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 위원들은 그 스탈린이 누워있는 그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리아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실권자가 된 것처럼 스탈린을 쓰러져 있는 스탈린을 험담을 하고 했어요. 근데 스탈린이 무슨 정신을 차린 것처럼 뒤척이면은 또 스탈린한테 달려가 가지고 손에다가 키스를 하고 하는 이런 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스탈린이 마지막을 지켜본 그 딸의 증언이 있습니다. 스탈린의 마지막은 어땠느냐. 딸이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얼굴 모양이 변하고 검은색이 되었다. 입술이 검게 되었다. 눈을 갑자기 떴다.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무서운 눈길이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분노한 눈초리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손을 올리더니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저주하려는 듯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해서 한민족의 잊을 수 없는 재앙을, 지금까지 계속되는 재앙을 몰고 온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이 순간 베리아가 맨 먼저 바깥으로 뛰어나가 운전사를 부르더니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후르쇼프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 베리아의 목소리는 환희의 목소리였다. 그의 얼굴은 빛났다고 썼습니다. 베리아가 스탈린에게 충성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과정에서 자신이 그렇게 당하지 않을까 얼마나 그동안 노심초사했느냐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 베리아도 스탈린이 죽은 3개월 뒤에 후르쇼프에 의해서 체포되어 그해 12월에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비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탈린이 왜 죽었느냐에 대해서 요새 신빙성 있게 나온 것이 베리아가 독살했다. 는 증언이 경호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라진스키라는 사람은 베리아의 명령을 받은 후루스탈레프라는 수석 경호원이 스탈린한테 독이 든 주사를 놓았다. 그래 놓고 베리아는 고의로 의사를 부르지 않았다. 이런 음모설이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진 않죠. 하여튼 이 크렘린, 러시아는 이 음모의 산실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 크렘린 같다고 하면은 음흉하다는 뜻이죠. 그 깊은 곳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졌느냐. 자, 이제 스탈린이 죽으니까 소련 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집단 지도 체제로 들어갔죠. 말렌코프가 수상이 되고 후르쇼프가 당서기장이 되고 베리아는 비밀경찰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개월 뒤 후르쇼프가 주동을 해가지고 다른 정치국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정치국 회의에서 베리아를 반당 분자,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베리아를 현장에서 체포해가지고 처형해버립니다. 그때 베리아는 스탈린이 사라지니까 제일 위험한 인물이고 제일 저주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스탈린의 권력을 얻고 수십만 명을 숙청하고 수백만 명을 강제수용소로 보낸 그 인물을 제일 먼저 제거한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죽어도 김정일이가 있고 세습이니까, 김정일이가 죽어도 김정은이가 있으니까 이 세습 독재가 계속 내려오니까 이 베리아 처형 사태 같은 것이 북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김일성, 김정일의 경우에는 권력을 안착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그 시간이 좀 짧았다고 합니다. 자기 세력을 확실하게 장악하는데. 그러나 북한 노동당의 조직부라는 이 괴물 같은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 조직부가 군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므로 북한에서는 조직적인 어떤 궁정 쿠데타는 불가능하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경우에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권위가 없고 성격이 권력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기복이 심하고 해서 우발적 또는 우발적으로 보이는 사건, 사고에 의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왔는데, 이제 임자, 트럼프라는 임자를 만나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라켓맨이라고 하면서 맥맨, 막 라켓맨이라고 하면서 계속 몰아붙이니까 김정은이가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주변의 권력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김정은과 같이 가다가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김정은을 죽이면은, 김정은을 제거하면은 우리는 살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김정은 또한 스탈린과 비슷한 그런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불행이 한민족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